안녕하세요. 플레이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두려움의 스펙트럼입니다. 이 구조는 샤가 제시한 개념을 토대로 하되 예시와 설명 방식은 여러분의 삶에서 더 직접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저의 언어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두려움을 하나의 감정으로 생각하지만 두려움에는 여러 층위가 있으며 이 층위들은 차곡차곡 누적되면서 다음 단계의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을 훨씬 더 의식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느낄 때 가장 먼저 던질 질문은 지금 내가 혹은 저 사람이 느끼는 두려움은 스펙트럼의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스펙트럼에서 위치가 보이는 순간 그 두려움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동적인 두려움입니다. 생존을 위한 기본 프로그램으로 감정이라기보다 몸이 살아남기 위해 탑재한 신호에 가깝습니다. 이 생존 본능은 나라는 존재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과 육체적 의식이 결합할 때 자연스럽게 작동합니다. 우리는 신생아가 큰 소리에 움찔하고 추락하지 않으려 주변의 것을 본능적으로 움켜쥐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만든 것이 아니라 배우지 않아도 몸이 알고 있는 구조이며 평생을 함께하는 근본적 두려움입니다. 이 생존 본능 위에 우리가 성장하며 배우는 물리적 현실의 한계에 대한 학습이 더해집니다. 어떤 상황은 안전하고 어떤 상황은 생명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몸과 경험을 통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뜨거운 물, 높은 곳, 달려오는 자동차, 돌아가는 톱니바퀴 등을 겁내고 피하는 행동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험이 쌓이면서 우리는 물질적 현실을 안전하게 탐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따라서 이 단계의 두려움은 치유나 전환의 대상이 아니라 몸을 건강하고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한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작동입니다. 특정한 음식을 먹고 심하게 체한 뒤 그 음식을 다시는 먹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몸이 위험 신호를 학습한 결과이며 생존 본능이 경험과 결합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보호작용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합리적 두려움입니다. 생명 유지를 위해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기에 이제부터는 이 감정들을 의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이 구간부터 두려움에는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긍정적인 면과 돌아보아야 하는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믿음 체계를 살피고 선택하는 작업이 필요해집니다. 이 단계의 가장 낮은 층은 조심성입니다. 집을 나서기 전에 가스 밸브를 확인하고 문단속을 하고 밤늦은 길에서 주변을 한 번 더 살펴보는 행동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 조심성이 쌓이면 경계감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를 속이려는 것 같은 촉이 오거나 말투에서 공격성이나 우월감을 감지할 때 드는 불편함, 혹은 나의 믿음과 맞지 않는 사상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거부감 등입니다. 이런 감각은 과민 반응이 아니라 내 에너지와 일치하지 않음을 감지하는 감수성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는 분명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으면 불안해지거나 타인의 평가가 내 가치를 깎아내린다고 느껴져 위축되는 감정들은 이 단계의 부정적인 면에 속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받지 못할까 두려운 마음도 생존 본능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은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부정적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이 생존 본능 위에서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생존 본능이 모든 두려움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이런 감정들은 집단에 속하면 더 안전하다는 후천적 학습과 정서적 기억에서 온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정체성과 자기 가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학습된 두려움은 모든 두려움 중에서도 스펙트럼이 가장 넓고 가장 흔하게 경험되며 나의 믿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전환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따라서 이 단계의 감정이 바로 믿음 체계를 탐구하는 감정 작업의 핵심 대상이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비합리적 두려움으로 이 지점부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영역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에서는 이전 단계의 합리적 두려움 위에 부정적이고 왜곡된 믿음이 겹겹이 쌓이며 의식이 점차 통제력을 잃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원래 우리를 보호해주던 조심성이나 경계심 같은 긍정적 기능들까지 완전히 균형을 잃고 폭주하게 됩니다. 이 단계의 첫 번째 감각은 편집적 두려움입니다. 평범한 사람의 시선이 감시처럼 느껴지거나 일상의 말이나 광고가 자신을 겨냥한 메시지라고 확신하는 상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은 공황과 포비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실제 위험과 상관없는 대상이나 상황이 극단적인 위협처럼 느껴지며 숨이 막히는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공황장애처럼 갑작스러운 강도의 두려움이 몰려오기도 하고 폐쇄공포증, 광장공포증, 고소공포증처럼 특정한 공간이나 높이에서 도망칠 수 없다는 감각이 즉각적인 공포로 변하기도 합니다. 또는 곤충, 특정한 패턴이나 무늬처럼 그 자체로는 아무런 위험이 없는 대상에게서도 몸이 강한 위협을 감지한 것처럼 반응하는 상태가 이 단계에 해당합니다. 이 상태가 더 극단적으로 변하는 단계가 극심한 공포, 즉 테러입니다. 이는 공황과 포비아가 임계점을 넘어 폭발적으로 증폭되거나 전쟁, 폭력, 천재지변처럼 실제로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몸과 정신이 동시에 한계에 몰릴 때 나타나는 감각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죽음, 즉 사망입니다. 이는 몸과 정신이 내부적이든 외부적이든 압박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해 생존 시스템이 스스로 종료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갇힌 엘리베이터 안에서 공포로 인해 심정지가 오는 경우든 전쟁이나 학살, 큰 사고의 현장에서 충격을 견디지 못해 사망하는 경우든 모두 몸과 마음이 과부하가 걸리면서 생긴 결과입니다. 이때 몸은 마비되고 정신은 극단적인 공포로 인해 순간 텅 비게 됩니다. 의식이 감당할 수 없는 공포에 압도될 때 나타나는 바로 그 상태입니다. 이 순간 생존 본능이 인식하는 유일한 출구는 죽음입니다. 몸과 정신이 견딜 수 없는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도피가 바로 시스템의 종료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몸과 마음이 그 압력에서 탈출하기 위해 선택하는 마지막 문입니다. 문자 그대로 겁에 질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이 현실과 단절되어 완전히 다른 인격이 되는 상태, 소위 미친 상태라고 부르는 극단적 붕괴 역시 일종의 정신적 사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극한의 순간에서도 자신을 붙잡는 긍정적 믿음을 유지하며 살아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힘입니다.
그 어떤 외부의 무기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만으로도 스스로를 죽음에 이르게 만들 만큼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단 한 자락의 긍정적 믿음으로 살아남는 사람들 역시 우리는 계속 목격해 왔습니다. 이것은 모두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통해 자신의 믿음 체계를 파악하고 전환하는 일은 우리 삶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두려움도 믿음도 모두 나에게서 나오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어떤 방향으로 사용할지는 오로지 나만이 결정합니다.